자, 7월 명사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메가넷 파트너 세무사이신 김성봉 세무사님을 모시고 특수관계자 간 저가거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이제 특수관계자, 흔히 가족이라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가족 간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가족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가 있겠죠. 네네. 근데 저가로 임대하거나 혹은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거예요. 원래 이 부분도 정말 제대로 하면 끝도 없어요. 개인 간, 맞아요. 법인 간 거래, 맞아요. 법인 간, 법인 간 거래. 이렇게 해버리면은 진짜 시간이 제가 봤을 때 폭발할 것 같아서 네네네. 딱 주제를 좀 한정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먼저 다룰 게 부동산을 저가 매매했을 텐데요. 이게 제가 부동산 톡방에도 몇 군데 들어가 있는데 네네네. 항상 질문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게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은 시세 기준으로 몇 %까지 거래돼야 되냐? 네네. 그러면 다들 30%라고 말해요. 음.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아. 무슨 말이냐면 누가 30%인지, 즉 네네네.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는데 네. 이 매도자, 매수자 각각 다 30% 적용되는 건지, 네. 이게 핵심인데, 저도 답변 드릴 때 어떻게 답드리냐면은 이익을 본 사람은 30%, 이익을 본 사람은. 이익을 안 본 사람은 5%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네네. 오늘 제 내용이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 안 드는데 헷갈리시면 요것만 하시면 돼요. 누가 5%고 누가 30% 범위 내에서 거래하면 되는지, 네네네. 이것만 아셔도 플랜 세우는 과정에서 큰 도움 되실 거예요. 네. 그럼 미리 말씀드리면, 자, 보통 가족 간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다 라고 봤을 때 손해보는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매도자잖아요. 싸게 넘기는 네, 거니까. 원래 정상 시세보다 싸게 파는 거니까 네. 그럼 손해를 봤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요. 네네. 그리고 양수자는 이익을 받잖아요. 네네. 뭐 시세가 예를 들어서 9억짜리인데 6억에 샀다. 네. 혹은 3억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다 보니까 네. 이때는 증여세 기준을 검토하게 되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30%라는 룰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가 매매에서는 양도자는 5% 범위 내에서 거래를 해야 되고, 손해 본 사람이니까. 네, 양수자는 이익을 본 사람이니까 30% 범위 내에서 거래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어기면 큰일 나냐라고 했을 때, 네. 어기면 결국 세금을 더 내는 거죠.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양도자 기준 5% 어겼어요. 네. 그럼 그 거래 자체가 무효냐? 네. 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갖고 오해하시는 게, 이 5% 범위를 벗어나면은 네네. 아예 거래를 인정 못 받아서 그냥 무조건 증여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걸 오해하지 말길 바란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요 플랜은 희한하게 항상 매년 한두 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제가 박스에 적어놨는데 요 틀로 비교해드려요, 대부분. 이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내가 저가 양도했을 때 네네. 양도소득세, 네. 그리고 또 저가 양수한 입장에서도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 증여세와 마지막 취득세를 비교하고, 네네네. 그 두 번째 요거는 뭐냐? 그럼 만약에 저가 양도를 안 하고 그냥 증여했을 때 네네. 발생한 증여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효과를 비교해서 실익이 있냐 없냐를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랜을 진행해 드린 편이에요. 네네. 그리고 요새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약간 출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저가 양수도는 더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증여도 보세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지금 네네네. 자산가 분들은 오히려 지금 기회다. 요런 자산들 그렇죠. 내 자녀한테 증여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으시잖아요. 네네. 저가 양수 똑같아요. 지금 양도세 중과도 유예돼 버렸죠. 그리고 비과세 리셋도 사라져 버렸죠. 네네네. 이 두 가지가 혹이 떼지니까 이 저가 양수에 대한 저가 양도에 대한 이제 이 니즈가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양도자 기준으로 먼저 고려해야 될 세금을 볼 텐데요. 이 양도가 됐든 혹은 임대가 됐든 오늘 이 부당행위 계산 이 규정만 설명드릴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양도자는. 저거 겁나 어렵고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가족 위주로 봤을 때는 좀 심플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오늘 이 한정된 주제 기준으로 설명 좀 드릴게요. 네네네. 자, 그러면 자, 매도자 입장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있는데요.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핵심은 제가 여기 빗끝인 표현 두 가지 보시면 돼요. 네네.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네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네네. 시가로 거래량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겠다
네.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요 부분도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 특수관계인 뭔지 알면 되고, 그렇죠. 조세 부담을 어떻게 감소시킨 건데, 네. 자 했을 때 특수관계인은 우리가 흔히 하는 개념이에요. 뭐 친족관계, 네. 경제적 영향관계, 네. 뭐 경영 지배 관계가 있는데, 네. 뭐 저희가 여기서는 친족관계 알면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 친족관계 중에서도 배우자 네. 또는 직계 종속 간 거래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 좀 있는 게 형제 자매 간의 거래. 그렇죠. 보통 저희는 여기서 국한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벗어날 일은 없다. 육촌, 사촌까지 가는 경우 별로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사이가 좋아야 돼. 예. 그죠? 또 가면 어느 사촌이 갑자기 자기 부동산을 저가로 팔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거의 되니까. 없다고 해요. 예. 그래도 이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까봐 네, 이 특수관계인 범위를 좀 제가 설명드렸고요. 네. 자, 여기서 핵심이 그거죠. 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게 뭐냐라고 네, 한다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시가의 5% 네.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3억 원 이상이라는 거는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든 부당행위상 부이든 똑같이 3억 원이에요. 네네네. 이 금액 기준은 똑같은데 네. 퍼센트 기준에서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5%다. 네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 규정에서 이렇게 강제로 입법해놨기 때문에 5%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여기 1번은 고가 양수 관련된 얘기인데 저희는 네네. 이번에 저가 양도 관련 얘기니까 네. 이 2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은 심플해요. 특수관계에 한 거래에서 네. 양도인인 가족이 네. 나한테 부동산을 판다? 그럼 네. 내가 검토해야 될 거는 부당이상 부인. 네. 그리고 시가는 5%를 검토하자. 보통 3억 원은 웬만하면 잘 안 벗어나게 하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시가죠. 네. 시가가 뭔지 알아야 5%를 저희가 지킬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 제가 여기 1번에 적은 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통상적인 개념을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즉, 네. 특수관계자 외자의 거래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금액이겠죠. 네. 보통 이런 금액은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이 1번 금액이 없을 때 뭘 하냐라고 했을 때 소득세법 시행에서는 상증세법을 따라가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상증세법은 저희가 평가할 때 네. 뭐 매매사례가액, 네. 감정가액을 먼저 네. 보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를 보겠죠. 네. 사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마지막에 기준시가를 꺼낸 이유는 이거 상담 오면 대부분 기준시가로 양도하고 싶어 하세요. 싸니까. 네, 싸니까. 네.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네. 하시는데, 제가 여기 뒤에서도, 여기 3번쯤에 설명 드릴 건데, 네. 아파트는 사실상 네. 기준시가를 거래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여기 2번에 적어놨는데, 일단, 심플하게 봤을 때는 내가 만약에 오늘 양도를 했어요. 네. 그럼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금액을 봐요. 네. 그러면 지금 딱 애매한 게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느 아파트 단지는 요게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3개월 거래가 없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무사님, 이거 기준시가를 쓰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전 항상 이 3번에 대한 리스크를 설명드려요. 네네네. 무슨 말이냐면, 상증세법을 제가 아까 준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말은, 전후 3개월을 원칙을 보되, 예외적으로, 자,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뭐, 매매 사례가 있거나, 혹은 감정가가 있거나, 네네. 아니면은, 양도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이제 6개월 안에 또 감정을 받거나 매매 사례가 있으면은 국세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 그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소급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나 진짜 기준시가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하신 분들은 네네. 아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양도일 전후 3개월 따지고 네. 두 번째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팔린 금액이 있는지 보고 네. 마지막으로 양도일로부터 뒤에 3개월간에 네네. 6개월이죠. 6개월 안에 또 팔린 게 있는지 이걸 다 봐야 되는데 거의 네. 네, 힘들 것 같은데요. 1번이랑 2번은 괜찮아요. 네네. 이거는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증여세를 실무에서 할 때도 네. 아니 저희는 이미 신고 다 했는데 네. 갑자기 6개월 안에 뭐 팔렸거나 그러니까요. 감정가 있으면 소급 감정한다? 네. 야 이거는 좀 너무 과세장부에서 좀 유리하게. 네, 유리하게 나오는 법인 같아서 항상 실무하면서 저도 불만이 좀 많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요거를 인지하신 상태에서 뭐 기준시가를 할지 말지를 정하셔야 되고요. 네. 저는 실무에서 할 때 기준시가 양도는 좀 선호하진 않아요, 사실. 네네.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저는 무조건 감정을 권해요. 간편. 네. 근데 진짜 리스크
본인이 다 다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제가 설득하다가 안 되면은 진행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때까지 기준 시가로 진행한 건 한 3건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5년이 안 지났다 보니까 잘 넘어갔다 이런 표현 하긴 부담스럽지만 한 건은 제가 소명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빌라였거든요. 어디 서초동에 그분은 이제 대지 지분이 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한 10년 바라보고 할아버지로부터 양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아까 제가 말했던 1번, 2번, 3번을 다 검토해봤는데 1번이랑 2번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실행했는데 다행히 세무공무원이랑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본인도 지금 과세할 방법이 없으니까 넘어간 적은 있습니다. 아주 그건 예외적인 케이스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기준 시가로 했을 때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감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세무사님한테 무슨 말 안 할 테니까 기준 시가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한 3, 4년 지났다 만약에 걸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세금도 주인되고 이게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증여세가 더 발생했을 때는 가산세는 없어요. 근데 양도세는 제가 국세기본법을 좀 제대로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산세 예외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결론은 가산세까지 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냉정히 봤을 때는 감정가를 통한 절세 플레이 낫지 않을까라고 항상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5번에서 제가 적어놨지만 그럼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플랜 짤 때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1회만 받으셔도 돼요. 한 번만. 근데 10억을 이제 초과한 부동산은 이제 2번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이상에서 그 평균값을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설령 유사매매 사례가 있다 할지라도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저가 양수도를 좀 고려하고 계시다면은 감정평가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단돈 1,000만 원 아낄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1,000만 원은 세금이라기보다는 양도가액이거든요. 시세. 양도가. 시세.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는 세금을 단돈 100만 원 아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파생되는 그 세금들이 다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감정평가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저도 평소에 양도세 부분 사실 안중혁 세무사님 통해서도 많이 자문을 받는 편인데 안중혁 세무사님도 감정평가를 되게 선호하세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결국 납세자분을 안전하게 지켜야 될 의무도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대부분 세무사님들이 이걸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가 방금 말씀하신 게 진짜 어려운 게 이것만 가지고 얼마 전에 김재경 세무사님이라고 그분이 이것만 가지고 특강을 했어요. 1시간 넘게. 그러니까 이제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영상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절친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양도자 입장에서 플랜 짤 때 뭐 당연히 매수자도 중요하거든요. 그럼 항상 이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 추정이 문제예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증여 추정이 뭐냐면은 상증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를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게 엄청 큰일 나는 거죠. 양도를 통해서 증여세를 아끼려고 했던 건데 증여 추정을 당해버리면은 이 플랜은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 추정을 안 나가려면은 결국 제가 1번과 2번은 거의 기본적인 거예요. 즉 대가 지급도 해야 되고 두 번째 대가 지급을 위한 소득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2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은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대가 지급을 5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순수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득 능력이 다 갖춰야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소득 능력이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린 게 만약 전세금이 5억이다. 그럼 5억에 대한 소득을 당장 다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연봉, 뭐 이런 소득 능력을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도 요거를 지급할 능력이 있으면은 국세청에서는 인정해주는 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은 아마 소득 능력에 대해서 확답 드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취득세에서도 증여 추정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저도 이거 취득세에서 정말 많이 겪어봤는데 제가 5억짜리 부동산을 살 거예요. 그럼 대체 소득이 얼마 있어야 되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하기 나름인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게 아무래도 대기업 다니시면서 연봉 한 7, 8천 된다.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증여 추정이 잘 안 걸리세요. 근데 이거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한 연봉 2천 후반에 3천인 분들을 플랜 짤 때는 조금 리스크 있었다. 제 경험상 봤을 때 경험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통적인 주의사항은 대가 지급도 있어야 되고 네. 소득이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 네, 이렇게 네. 해주시고요. 두 가지. 네, 취득세에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자, 그럼 주택의 부동산 양도한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서 양도 차익이 얼마 안 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양도 차손이 나요. 네, 네. 왜냐면 지금 당장 시세가 안 좋으니까. 네. 그럴 때 빨리 넘기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 과정에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건물분 부가세 그걸 검토하시면 되고요. 네, 네. 아마 이 부분은 만약에 금전 유동성 문제 없다 하면은 네. 서로 세금을 주고받고 네. 한 명은 납부하고 한 명은 환급하면 결국 통칭 똑같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뭐 부모님도 임대업을 하고 나도 임대업을 할 거다. 네. 그럼 포괄연수 넘겨버리면 끝나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가세를 관가하면 안 된다. 네, 이게 네. 핵심입니다. 이게 부가세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드리자면 제가 막 김성문 세무사님 포함해가지고 뭐 안준혁 세무사님, 최영규 세무사님 최근 들어 제가 제일 많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 주택 외에 뭐 오피스텔, 그리고 빌딩, 뭐 지식산업센터, 저 부가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저거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좀 해볼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네, 잊지만 마십시오. 네. 참고로 세무사들도 부가세는 되게 무서워합니다. 어려워. 진짜. 네, 이 소비세의 원리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좋았고, 자,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네. 이제 뭐 비사면 토지라고 또 다른 중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흔히 주택 중과만 있다 생각하시는데 네. 내가 토지만 팔 때에도 이 비사면 토지에 대한 중과가 있으니까 요거 네. 유의하시고요. 네. 요거는 아마 저희 명사소득강에서 이장원 이장원 세무사님 워낙 전문가시니까 네. 어떻게 나올 만한 주제를 미리 이렇게 다 해놓은 거야. 네. 이 채널에서는. 정말 알짜배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제가 큰 틀만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고 네네. 세부적인 거는 이제 또 다른 특강 들으시면 나오실 거니까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사실 거의 안 발생한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혹시 뭐 조합원 인치권은 가끔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원조합원 인치권을 팔게 되면은 뭐 비과세 받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시는데 네네네. 분양권은 제가 적긴 했는데 사실상 안 일어날 거예요. 양도 차익이 없지 않은 이상은.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혹시나 내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를 넘길까 했을 때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니까 네. 감정평가는 무조건 2회 이상이다. 네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요즘같이 좀 분위기가 좀 그럴 때 저가 양수도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내용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복습하시고 관련 내용도 좀 같이 보시면서 보면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해주신 김성훈 세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도 남은 하루 이렇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